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박준수 기획실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승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승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승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농림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공직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70년대 후반,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 전남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는 많이 안 하고 많은 날을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왜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악법이고 헌법이 잘못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가르쳐주는 선배들이나 동료들,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본 거죠. 노동법하고 헌법을 공부를 해봤더니 아, 이런 점이 고쳐야 될 사항이구나 하고 많은 전문 서적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데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데모는 데모대로 하지만 나는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전남대학교 행정고시라는 게 있더라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공부를 해서 운 좋게 이제 3학년 때 합격을 했죠. 제가 한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들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특히 농어촌 지역까지 인터넷이 잘 터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20세기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토지노동 자본이 이제 주된 경제 수단이었지만 21세기에는 그것은 기본이고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누가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소득 격차까지 그거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건 인터넷은 접속이잖아요.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그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해소를 해줘야 한다. 그걸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그런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사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데이콤이나 KT 같은 기업들이 하는데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만 가요. 인터넷 보급이. 농어촌은 전혀 안 오죠. 그러면 또 농어촌 21세기도 또 처진 그런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균형 있는 발전을 해주려면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보고서를 써서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림수산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왜 그게 도시와 농촌 간에만 격차가 있겠느냐. 도시 내에서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격차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올드 제너레이션하고 영 제너레이션에도 격차도 생기잖아요. 이건 못하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농어촌 지역에까지 인터넷이 보급되게 한다는 그 정책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민 인터넷 교육
그다음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쪽으로 정부가 올인을 해줬죠. 그건 물론 정부 돈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되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농어촌, 상감, 벽지, 도서, 성까지 전부 인터넷이 잘 되잖아요.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제일 자부심을 갖고 잘한 그런 정책을 추진했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11%의 지지율을 기록, 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후보로서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다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향 광주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발전이 더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치 환경에서 찾아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36년 동안 한 당이 독점하는 정치 체제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당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천만 되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을 해줄 사람한테만 눈치 보고 봉사하는 거지 자기 표를 줄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한다,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치 구도를 바꿔줘야만이 우리 고향 광주가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려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줘서 여야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봉사할 것인가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줘야만이 발전을 하지요. 여기서는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에게 잘 봉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앙부대에 가면 또 여야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저는 한 당에서 독점하는 정치체제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당 후보로서 가가지고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한 일을 이렇게 잘해 볼 테니까 새로운 정치 풍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키워 봅시다. 그런 걸 호소하고 싶어서 광주에 출마를 했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죠. 당연히 여당 후보로서 어렵다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다들 그런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총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나를 길러준 고향 광주 발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큰 위대한 결단을 내려줄 걸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 분화로 일려 다야의 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당 대결보다는 인물 대결로 흐를 개연성이 높은데요. 정 후보의 입장에선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우리 광주가 발전하려면 광주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봐요. 인재. 이게 정치에서도 인재가 있어야 되고 뭐 경제에서도 인재가 있어야 되고 행정 분야에서도 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국회의원들 많죠. 뭐 8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앙무대에 올라가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재를 정말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력 뭐 이렇게 다야 구도 뭐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새누리당 여당에도 인물이 있다. 저런 인물을 우리가 뽑아주면
뭔가 지금 야당 8명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강주에 8개 선거구가 있고 8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저 한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 내에 들어가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장차관까지 됐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은 됐다고 이제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그랬죠. 우리 여당 대표가 와서 강주 시민들이 정승희를 선택해 주면 정승희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바로 임명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따오려면 국회 예결이라는 게 있는데 예결위원도 시켜줄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 15명의 인원 개수조정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용까지 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강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자격을 가졌다고 하면 팔불출인데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고 야당 8명 국회의원 못했던 거 그거 100배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8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광주 서구를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번 보궐선거 때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강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궐선거에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번 2016년도 총선에 나올 거냐도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마침 우리 강주 서구 의뢰에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고 그러면은 이양에 하려면은 좀 빨리 가서 내가 우리 강주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정승희를 좀 국회의원 시켜주고 저 등골이 휘도록 한번 부려먹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강주 발전을 앞당기는데 제가 정말로 일 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정승이잖아요. 정승. 정승이 강주 시민 여러분을 정승님처럼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승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강주 8개 선거구 중에서 작년에 보궐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선거구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다 현재 서구 울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대인시장에서 30년 동안 건어물 상해를 했어요. 주로 동구에 많이 사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사를 오셨고 우리 처가는 저 상무 이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바로 옆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운천저수지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서구가 저한테 가장 그 추억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또 서구가 우리 강주의 중심지잖아요. 우리 강주의 중심지를 잘 발전시키고 물론 광주 전체도 발전시켜야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강주 서구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난해 재보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당 지도부의 출마 요청을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고 밝히신 바 있죠. 이번에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5년 동안 새누리당이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곳이 강주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이거 나가서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선거에 나가면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기는 게 목적이고 그 선거에 당선이 돼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고향 광주, 저를 키워준 광주를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당선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왜 뛰어들었냐, 왜 뛰어들 거냐 하면 고민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봉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좀 정치적으로 실리도 챙기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세대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흔히들 충청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충청권 항상 5대5예요.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가 거의 5대5지 한 당이 일방적으로 간 데는 광주하고 대구밖에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광주와 대구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국회의원 8명이 30년 동안 야당 출신이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당선되면 정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첫 번째로요. 이제 여당, 새누리당이 변하게 됩니다. 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겠죠.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겠어요? 아, 이제는 여당이 광주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새누리가 변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야당도 변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2개로, 뭐 3개로 쪼개지면 한번 2개로 되겠죠. 야당도 정신 차릴 거예요. 근데 나는 꼭 뭐 다당 구조가 더 좋은지 양당 구조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광주에서 당이 2개로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당으로 가지고 서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한 50%, 야당도 한 50%인데 야당이 또 50% 가지고 둘이 50% 나누면 25%씩밖에 안 되는 그 힘이 분산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그래서 건전한 야당이 출연하는 것을 진짜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50대 50으로 하면은 일단은 여당도 변하고 야당도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당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예산이라는 건 딱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일종의 싸움일 수 있어요. 싸움이죠, 싸움. 예산 투쟁이라고 그래요, 예산 투쟁. 누가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여당이 많이 가져오겠어요? 야당이 많이 가져오겠어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광주 광진강 고속도로 그것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착공 올해 2016년도 올해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몇 년 동안 진전이 없던 그 사업을 올해 착공을 하게 했잖아요. 그때 야당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하니까 뭐 여당 국회의원 1명 됐다고 그거 실시 설계도 안 됐는데 내년에 착공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뭐 눈 뜨고 가만히 있답니까? 그러고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 그거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의논이 됐는데 생색만 내고 안 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하나도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또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었어요. 공약으로 만든 것도 정승희가 만들었어요. 제가 고향이 완도고 광주에서 컸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또 시행이 안 돼요. 근데 마침 제가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그놈을 또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해가지고 여당 대표한테 이놈 꼭 해주라고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다가 실시 설계비 100억 반영하고 올해 예산에다 착공비 440억을 반영을 했어요. 몇 년 동안에 걸친 사업이 이제 첫 삽을 뜹니다. 올해 광주 광진간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지역구의 서창 지역민들이 왜 자기 동네 한 복판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노선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이거 발전에 저희가 하더니 그 노선을 좀 바꿔주든지 자기 동네 안 통과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머리가 아파요. 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경쟁을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당이니까 또 되잖아요. 그럼 야당도 이제 야 큰일 났다. 저 여당 국회의원 저렇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표 못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치열하게 지역 주민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찾을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선거 때는 서로 싸우더라도 일단 중앙 무대에 가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 발전 그냥 뺏어와야죠. 찾아와야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절반 됐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부인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고맙죠. 사실 이제 제 아내뿐만이 아니고 부모 형제들도 다 여기 출마하는 것 원치 않아요. 차라리 뭐 수도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고향 발전을 위한 일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주가 고향인데 광주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 분들한테 여기서부터 먼저 선거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자고 호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도 이해를 하고 뭐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정말로 고맙죠. 내가 이제 또 팔불출 같은 얘기 하자면은 아내를 이렇게 제가 얻은 게, 한수명이를 아내로 맞이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든든한 친구이고 후원자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빌어서 제 짝 한수명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인생의 소중한 지침이 된 책이나 평소에 애송하시는 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하고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뭐 소중한 지침이 된 책은 이렇게 자꾸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고령화 시대 이제 다들 뭐 큰 이변이 없는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00살까지 산다는데 고령화 시대 그럼 뭘 대비할 거냐. 누군가는 다 직장에 있다 다 은퇴를 하게 됐죠. 은퇴를 몇 살 때 하냐고.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만 다 하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뭘 대비하고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원 제목으로는 The Elephant and the Flea. 이렇게 거대한 기업, 큰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코끼리 인생이라고 그러고, 프리랜서로서 이제 그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다가 주된 포커스를 두고 쓴 것이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뭐 20년, 30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 거냐 하는데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먼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뭐 위인전이나 그런 걸 읽고 또 꿈을 키우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끝으로 지역민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승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광주 발전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광주 사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 풍토를 한번 만드는데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승입니다.
이상으로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4.13 총선 출마에 대한 각오와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보를 대상으로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